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거주 중인 47세 남성 김민수라고 합니다.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현장 관리와 안전 점검, 하청업체 스케줄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가까이 밖에서 뛰다 보니 몸이 성할 날이 없지만 가족을 위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제 아내와는 늦은 나이에 만났습니다. 39,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였죠. 당시 아내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최근에 부산으로 내려온 상태였고 우연히 동창 단톡방을 통해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 이후 연락이 이어졌고 몇 번 더 만나면서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저는 성질이 급하고 투박한 편인데 아내는 늘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배려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1년 연애 끝에 식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우리 준호는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늘 아빠 손을 붙잡고 다니며 학교 다녀오면 제게 제일 먼저 와서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맞춰봐.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줬어. 고래 그렸는데 진짜 같대. 진짜야? 와, 우리 준호는 아빠 닮아서 손재주가 좋구나. 나중에 같이 큰 고래 보러 가자. 그 작은 대화 하나에 피곤이 다 녹았죠. 그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던 우리 가정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 건 올해 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부쩍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학원 픽업하고 주말엔 같이 마트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혼자 나가기 시작했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중학교 친구랑 밥 먹는다. 다음엔 지인 부탁으로 강연 들으러 간다. 또 어느 날은 헬스장 등록했으니 저녁마다 나간다. 그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게 들어오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찜찜하게 만든 건 아내의 핸드폰 사용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전엔 거실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가더군요. 심지어 씻을 때도 샤워실 바로 앞 선반에 두고 들어갑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습관처럼 행동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 마치고 단골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후배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수님 요즘 분위기 확 바뀌셨더라.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옷도 되게 화사하게 입으시던데. 그래요? 뭐 자기 관리하려고 그런가 보지. 그게 아닌데 뭔가 느낌이 좀 달랐어. 예전엔 마트만 갈 때도 무심하게 입고 다니시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해 뭐해. 무슨 데이트 나가는 사람 같았다니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정말 요즘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옷차림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예전엔 면티에 청바지, 슬리퍼 신던 사람이 요즘은 립스틱 바르고 힐에 원피스를 입고 나가죠.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씻는 사이 거실에 두고 간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잠금은 걸려 있었지만 운 좋게 아내가 몇 분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화면이 꺼지기 전 상태였어요. 거기엔 익명 번호와 주고받은 톡 몇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봐서 좋았어. 그 웃음 계속 보고 싶다. 평소보다 더 설레는 하루였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아내가 바로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핸드폰은 그대로 두고 나왔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가 누굴 만나는 거지? 진짜 불륜인가? 분노보다도 혼란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아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을 차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출근 준비하면서 차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아내가 전화 통화하며 차 문에 기대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 표정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달달했습니다. 응응. 어제 일은 나도 잊지 못해. 다음엔 더 오래 있어도 되잖아. 민수가 요즘 너무 바빠서 눈치 못 채. 아직 괜찮아.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냉정했죠. 아내는 제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모르고 평소처럼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됐어. 고기 조금 넣었거든. 당신 좋아하잖아. 그래. 잘 먹을게. 하지만 젓가락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그 대화. 응, 다음엔 더 오래 있어도 되잖아. 민수는 요즘 바빠서 눈치 못 채.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출을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간 직후 아내는 단정하게 화장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듯한 복장이었죠. 흰 셔츠에 정장 바지, 그리고 단정한 로퍼. 누가 봐도 친구 만나러 나가는 옷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차를 몰고 멀찍이 따라 붙었습니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고 이내 한 아파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103동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차장 옆 그늘진 곳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1시간쯤 지난 뒤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남자는 아내의 손등에 슬쩍 입을 맞추더군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진짜였구나. 말로만 듣던 그 장면을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예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감정이 너무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탐정은 단 이틀 만에 결정적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빌라 204호, 낮 1시 15분 진입, 오후 3시 50분 퇴실. 여성 혼자 진입, 남성과 함께 퇴실. 손잡고 이동. 차량 번호 및 입주자 명세 확보 완료. 사진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빌라를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 아무 말 없이 이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식탁에 사진을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줘. 아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입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표정이 무너지더군요. 그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상담이 좀 필요해서 잠깐 만난 것뿐이야. 상담을 침대에서 해. 낮에 혼자 빌라 찾아가서 손잡고 나오는 게 상담이야. 미안해.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말하길 당신이 요즘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일부러 외로움을 연기해서 당신 관심을 끌어보라고 했었어.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켰다고? 그래 그냥 한두 번 어머니가 민수 정신 좀 차리게 해라고 해서. 근데 자꾸 만나니까 나도 헷갈려졌어. 눈앞이 다시 아득해졌습니다. 연극이 불륜이 된 겁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기획한 일이었고 아내는 처음엔 연기였다고 말하지만 그 연극이 현실이 된 순간 이건 실수가 아닌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따로 드릴 말씀 있어요. 댁에서 뵙죠. 다음 날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예상 못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고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아니, 내가 원하길만 하니까 좀 부부 사이 분위기 바꿔보자고 그런 거지. 분위기를 바꾸자고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안기게 만들어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호의 양육권 확보, 상간남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간남의 신상을 확보한 뒤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 그 남자가 근무하는 자동차 딜러 매장에 양복 차림으로 들어섰죠. 그는 저를 처음 보는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량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상담 전에 제 아내랑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는 눈빛이 흔들리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모르겠으면 이거 보면 생각날 겁니다. 저는 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빌라를 나오는 장면.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유부녀인 줄은 그래요. 그럼 그날 저희 집 앞에서 차 안에서 몰래 통화하던 건 뭡니까? 그 사랑의 문자, 그건 뭐였죠? 상간남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하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 일 법정으로 끌고 가면 당신 인생도 끝날 수 있어요. 그 전에 조용히 이 일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당신도 진심 아니잖아요. 그 말에 상간남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부부로 살 수 없어. 이혼하자. 민수야, 한 번만 기회 줘. 나 정말 미쳤었어. 엄마 말만 듣다가 그 사람도 진심 아니었어. 그냥 엄마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너는 이미 거기서 넘어갔어. 그게 다야. 용서는 바라지도 마. 아내는 제발 아이 생각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준호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당신까지 나버리면 준호는 어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준호에게 엄마를 악마처럼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은 제가 갖되 아내에게 일정 시간 면접 교섭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혼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가족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협의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뒤늦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나는 그냥 너희 둘 사이 좋아지라고 했던 건데. 어머니, 저는 그때 어머니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어머니가 밟아버리셨어요. 준호는 자주 보게 해줘. 내가 그 애는 너무 예뻐서. 어머니께서 준호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를 데리고 해운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은 진짜로 재밌게 놀자. 그래. 아빠가 오늘 하루 다 비었다. 그날 저는 준호와 함께 자전거도 타고 갈매기에게 새우깡도 던져줬습니다. 바다가 노을로 물들 무렵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도파민 대신 평온으로 살자.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아내는 외가 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혼은 원만하게 정리됐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가 보인 반응은 제 예상보다도 깊고 조용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랑 전화 안 할래. 왜?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가 아빠 울게 만들었잖아. 나 그런 사람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모든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이의 내면에도 파문이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저에게 톡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링크 하나와 함께 달린 짧은 문자. 야, 이거 내 전부인 아니냐? 링크를 눌러보니 SNS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시모의 조종으로 남편을 기만한 여성의 최후. JPG. 내용은 익명 처리된 캡처와 함께 불륜이 연극에서 진심으로 바뀐 사례,
시어머니까지 함께 기획한 흔한 가스라이팅 가정극.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고 캡처 속 일부는 제가 녹음했던 통화 일부와 상간남과의 문자 내역을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함. 시어머니가 더 소름이다 무섭다 진짜. 저는 이걸 유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지만 곧장 짐작이 갔습니다. 그 남자 상간남. 그가 자신에게 덮어 씌워질 두려움 때문에 선제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닉네임은 깨끗하니 별남. 그는 글 속에서 상대가 유부녀인 걸 나중에 알았다. 그녀도 피해자다라고 썼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솟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의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동차 매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회사 블로그에 최고의 영업사원 인터뷰로 얼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간남이 저에게 보냈던 자필 사과문과 그가 아내에게 보냈던 메시지 일부를 정리한 뒤 변호사에게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예훼손 대응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작성한 문자도 증거로 충분하네요. 결국 상간남은 온라인에서 발을 빼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해당 글은 삭제되었고 그의 프로필도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락처로 단 한 줄만 남겼죠. 이제 그만.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 후 그는 영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준호가 일기장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 일기 좀 봐줘. 그가 쓴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는데 난 같이 안 울었다. 아빠가 안 울어서 나도 안 울었다. 난 아빠랑만 살고 싶다. 아빠가 웃는 게 좋아서 나도 웃으려고 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준호를 품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아빠 진짜 잘할게. 그날 밤 저는 준호 몰래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데 뭉쳐있던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허무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실패였지만 아들과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불륜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조종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지켜낸 건 단 하나. 아들의 눈동자 속에 남겨진 아빠는 진짜였다는 믿음이었다.